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요즘 이름을 부쩍 많이 듣게 되는 미국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CPU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1년 전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I 주가 상승이 본격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서머 랠리라고 불리는 여름철 반등장의 신호탄이 되어줄지 기대감이 컸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살펴보고 올해 금리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했는데요.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을 노렸지만 실패했던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축구를 둘러싼 악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3개국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각자 기자회견 통해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139개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7월 4일 차기 정부를 결정할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총리관제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영국이 미래를 선택할 순간이라며 7월 4일 총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다음 총선은 내년 1월 28일까지 치러지면 되는데요. 총리가 조기 총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20%포인트 이상 지지율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집권 보수당이 조기 총선을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사태에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은 영국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란 당국이 임시 공휴일을 선포한 이날 테헤란 대학교에서 열린 장례 예배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집전했는데요. 국영 프레스TV는 테헤란 대학교를 중심으로 시내 도로와 광장에 수백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례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에 남호라산주 비르잔드로 운구됐다가 정오에 맞춰서 시아파 최대 성지이자 라이시 대통령의 고향인 마슈아드로 옮겨져서 이맘 알리 레자 영묘에 매장됩니다. 중국이 미국 방산 기업을 제재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미국의 방산 기업 12곳과 그 경영진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러시아에 군수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를 재점령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의 클리시우카를 재점령했다고 밝혔는데요. 클리시우카는 작년에 반격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하루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3차례 격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2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방 국가들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모래성 아니 장벽. 같이 싸우실래요? 라고. 네. 뭐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서 유럽연합 측에 공동 전선을 구축해 봅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수입차에 대한 맞불 관세를 검토하면서 양측 간의 무역 전쟁 점점 거세지는 양상인데요. 네. 일단 유럽연합 쪽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 미국의 문제의식 물론 공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하기 전에 독일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장 잠식이 미국과 유럽의 공동 의지인 만큼 함께 무역 장벽을 쌓아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막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산 제조업 제품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서방이 뭉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생각인지. 네.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처럼 무슨 폭탄 관세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접근은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고 있고 함께 무역을 하길 원하지만 공정하고 규칙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이 좀 더 신중한 입장인데 중국과 무역관계 그리고 개별 회원국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역내 최대 수출국인 독일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맞보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럽의 제조업체와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유럽산 차를 중국에서 많이 판다는 점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차량의 절반 정도가 서구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럽은 좀 중국과 공생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미국이 뭐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중국 반응이 나왔는지요? 네, 미국은 가만히 이제 있지 않을 텐데요. 네, 맞아요. 8월 1일부터 고유의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보복 조치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을 똑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조치는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조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산 폴리포름 알데히드 혼성 중합제 뭐 POM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중국과 또 서방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 그렇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 전쟁의 서막이라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네. 이제 있군요.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까지 그렇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대우주 무기로 추정되는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위성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위성을 공격할 경우에 이게 우주 전쟁이 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쏘아 올린 위성의 정체는 미국 국방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지난 16일 날 미국 정부의 위성에 있는 궤도에 새로운 대우주 무기가
배치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가 쏘아 올린 거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 이 새 위성에 대해서 2019년, 2020년에 배치됐었던 대위성 무기의 탑재물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과 새로운 위성 발사에 관련해서 소통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의 그 무기 발사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네. 국방부가 결국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 건데 우드 대사가 20일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을 해서 러시아가 제출한 우주 군사 활동 대응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이번 달 16일에 러시아가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는데 미국은 이 위성이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 무기로 추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사가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주 안보를 추구한다는 러시아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공격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주 안보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서 우주 기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이게 결국 러시아가 실제로 우주 기반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신호로 간주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장치를 실은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없다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들었지만 그러나 결의안 거부한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런 무기가 배치가 되면 폭발할 경우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다른 위성들이 파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휴대폰 통화, 요금 납부, 인터넷 이런 사용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마비가 올 수 있다면서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대우주 무기를 발사한 것이 2022년 5월 달이라고 전했는데요. 코스모스 2553으로 알려진 이 위성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탑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은 어쨌든 이번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상업용 위성이나 정부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 우주 무기를 개발하는 러시아의 노력에 점점 더 우려한 시점에서 발표가 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는 손. 네. 예,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그렇습니다. 얘기죠. 애덤 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오랜만에. 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이게 시장이 돌아간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는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특히 초콜릿 원료는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코코아 가격이 오르는데 보이는 손이 작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초콜릿 원자재인 코코아 가격이 최근 뉴욕 선물 시장에서 1년 전보다 4배가량 높은 톤당 11,50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많이 보도했습니다. 올랐네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급등 요인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같은 코코아 주산지가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흉년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농작물들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우기에 맞지 않게 기온이 너무 덥고 또 건기해 볼 수 없는 비가 쏟아지면서 코코아가 질병에 걸리면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연 현상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아요. 분야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른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자 네. 돈을 벌고자 하는 헤지펀드 투자들이 그래 가격이 오른다. 거기에 베팅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랐고요. 더 올라게 네. 되는 그리고 사실 식품 업체들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제품 가격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이때 사놓자라고 하면서 오르는데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서아프리카 농민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숲을 개간해서 경작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유럽연합 측에서 벌목을 통해서 추가로 경작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이는 손이었군요. 네, 맞아요. 대놓고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초콜릿 업체들은 유럽연합에서 영업을 하려면 2020년 말부터
개간된 숲에서 재배되는 코코아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 법률이 적용이 됐고요. 네. 업체들은 수확한 경작지에 GPS 위치 정보가 있는 이 코코아만 유럽연합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장주들은 환경단체, 업체 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코코아 수확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어디서 생산된 코코아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 코트디부아르 당국에 따르면 코코아 농작 155만 가운데 80%가 수확물 등록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 코코아의 절반 이상을 사들인 유럽연합 입김 때문에 생산국들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고 시장 영향력도 굉장히 커진 겁니다. 사실 의도는 좋죠. 유럽연합이 그렇죠. 산림 보호를 해서 환경을 좀 보호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코트디부아르도 예전에는 숲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였는데 네. 최근 60년 동안 그 전체 숲의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해야지 돈을 벌 수 하려면 있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네,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급격한 환경 파괴에 맞서서 코코아 농장 추적 제도를 독일도 마련했고요. 독일은 네. 이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2022년까지 전 세계 코코아 사용의 85% 차지하는 36개 국가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는 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비싼 초콜릿 가격에 적응한다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속 가능한 초콜릿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손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코코아에 또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다음 키워드, 고래고기는 일본의 정체성이다. 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막고 있잖아요. 폭경.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상업 폭경 확대를 위해서 대형 폭경선을 건조해서 출항에 나서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고래잡이가 일본이 정체성의 일부다라면서 포획 대상 고래까지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본의 포경선단이 새로운 포경선 간게이 마루를 21일 날 항구에서 진수식 펼치면서 첫 번째 출항에 나섰습니다. 네. 외신들은 9,300톤에 달하는 대형 포경선이 출항하면서 일본의 포경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게이 마루는 75억엔 우론으로 654억 원 투입해서 고래를 잡은 뒤에 선박에서 곧바로 가공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갖춘 대형 선박인데요. 이 선박은 일본 동북부 해안을 따라서 고래잡이에 나섰고 올해 말까지 200마리의 고래를 잡는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일본 예전부터 고래고기 먹는 전통이 있었다. 이건 알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 폭경 반대하고 있잖아요.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예. 네. 국제포경위원회 IWC가 네. 상업 포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계속해서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6년 고래 상업 포경이 금지된 이후에 일본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포용이 허용되는 제도 과학 포경 이용해서 네. 고래잡이 계속 해왔는데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 동안 이렇게 포경을 계속 해왔습니다. 고래 생식 현황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포경했는데 사실상 팔았습니다. 팔아먹었나 죄송해요. 어쨌든 고래 고기를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네, 근데 결국 2019년에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일본이 탈퇴를 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대놓고 상업포경 하고 있는데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세이고래 잡고 있고요. 일본 수산청은 최근에 포경 대상에 참고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측은 참고래 역시 포경해도 될 만큼 개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요. 네. 그렇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래가 수명이 워낙 길고 천천히 번식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고려 연맹 측에서는 21세기의 상업 포경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순전히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인도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전통일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고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식량원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 아니어도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고래를 계속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일본 포경선들이 무려 294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수세기 동안 고래 상향을 해왔었고 또 일부 시장에서 고래 고기를 정식 메뉴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에 고래고기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이 지역의 시장은 가장 큰 목표가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려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네. 일본 사람들도 예전만큼 고래고기 많이 먹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환경 단체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좀 지켜야죠. 고래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로큰롤의 황제와 대부업체. 로큰롤의 황제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백인이지만 흑인 창법을 구사해서 굉장히 인기가 컸었던 네. 가수인데요. 미국에서 백악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명소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 자택인 그레이스랜드라고 합니다. 네. 1977년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그레이스랜드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그레이스랜드의 경매를 두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손녀 그리고 대부업체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손녀인 라일리 키오가 한 대부업체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업체 주장은 키오의 어머니이자 프레슬리 외동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과거에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해서 380만 달러 우론으로 52억 원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았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이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키오는 대법제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서류에 서명한 어머니 서명도 위조된 거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레이스랜드와 엘비스 프레슬리 트러스트에 속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 측에서 성명을 통해서 리사 마리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대출서를 서명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위조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러면서 양측 간에 소송이 붙게 된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그레이스랜드는 프레슬리가 1957년에 구입해서 말씀드린 1977년까지 돌아갈 때까지 20년 동안 살았다고 하고요. 네. 1980년대 초부터 음악 관련 관광지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매년 6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멤피스 인구가 65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덕분에 멤피스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증거를 찾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서명이 진짜인지 이걸 또 확인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듣겠습니다. Always on my mind 함께 하시죠.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I never told you I'm so happy that you're min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Tell me that your sweet love hasn't died. Give me one more chance to keep you satisfied. Satisfied.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권위주의, 지역주의 기득권과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해 수사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이틀간의 연수회를 마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추진을 결의했습니다. 또 매주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인공지능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IT 업계는 이번 발표를 정말 손꼽아서 기다려왔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 시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셨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엔비디아 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나.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이번 발표에 대한 예상치보다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예상치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예상치를 밑돌았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전년보다 아무리 좋아도 기대했던 것보다 밑돈다. 그러면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매출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246억 달러였습니다. 오, 높았군요. 근데 예상치도 굉장히 강한 기대였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올라갈 거야. 굉장히 장밋빛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그 예상치를 웃돈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매출액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윤 지표인 거죠. 주당 순이익도 6.12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5.59달러였습니다. 이것도 올라갔네요.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기대치보다 얼마나 올랐나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보다 얼마나 올랐나. 쉽게 말하면
3년 1분기보다 이번 24년 1분기가 얼마나 늘었나. 물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이걸 2025년 1분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미국식 회계년도인데요. 네.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말씀을 드리면 1년 전 매출과 비교하면 1년 전 1분기가 71억 달러였는데 네. 이번에 260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262% 급증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년 전과 비교하면 1.09달러였는데 지금 6.12달러니까 그러니까 4.5배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자, 정말 매출액으로 보나 뭐 영업이익이나 뭐 주당 순이익으로 보나 어떤 걸로 보아도 과거 년도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성장했고 또 성장할 걸 기대했는데 기대보다도 성장했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이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의 여러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가 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탁기도 팔고 그렇죠. 뭐 냉장고도 팔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그 여러 실적 중에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주력 사업이죠. 왜냐하면 AI 반도체와 관련된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그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226억 달러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전체 실적은 260% 증가했는데 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액 증가는 427%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가. 그러니까 400% 이상. 이게 몇 퍼센트라고 이제 가늠할 수 있냐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5%예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의 데이터 부문 매출액 증가율이 427%인 겁니다. 얼마나 강한 성장세인지. 그러니까 어떤 산업은 이 전체 미국 경제를 AI driven economy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많은 산업들은 저성장되고 혹은 사양 산업되고 그렇죠. 그런 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평균적으로 2.5%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427% 증가했다는 것이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전반에 걸쳐서 경제 회복을 못 느낀다. 네. 너무 어렵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AI 부문에서 AI 데이터 센터 혹은 AI 반도체 영역에서의 그 산업 경기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실적에 주목하고 있고 요즘 정말 많이 듣는 회사가 이 엔비디아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CPU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 예. GPU. GPU죠. 네. GPU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CPU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고요. 예, 옛날 세대라서. 뭐 그건 컴퓨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993년에 창업했죠. 공동 창업했는데 현재의 대표가 이제 젠슨 황. 네네. 당시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젠슨 황 회장이 엔비디아를 설립했고 이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이머들을 위한 네.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합니다. 이걸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 혹은 뭐 하드웨어 기업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로봇, 네.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플랫폼 빅테크 플랫폼 아마존, 구글 뭐 그밖에 여러 네. 이런 많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그게 뭐냐면 AI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전달할 거냐. 그럼 AI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의 GPU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AI 반도체가 네. 정확히 AI 학습 추론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렇군요.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됐나 공급이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수요만큼
생산해서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놓고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뭐 말씀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린다면 주식 분할 여부입니다. 주식 분할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보통주를 1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식을 분할한다. 그러면 주식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액면 분할하고 주식을 분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 분할하네 얼마나 미래 가치가 높게 판단되니까 네. 하지 하면서 엔비디아로의 돈의 유입이 더 일어났던 거죠. 엔비디아 사야지 하는 움직임이 네. 더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좀 주목해 볼 이번 발표 실적 발표의 포인트는 네. 차세대 제품이죠. 다음 모델을 발표한 겁니다. 그게 블랙웰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웰 플랫폼을 언제 본격 출시할 것인가. 그 블랙웰에 대한 뭐 성능이나 품질적인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범용화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11월 말에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라는 게요. 시범 운용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이 네. 6월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시험 기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잡으면 11월 말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쯤에는 차세대 반도체 또 블랙웰이 나온다 네. 하는 기대를 가지니까 기대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발표 언제쯤 할 건지 그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현재 제품인 거죠. 네. 현재 제품 라인 호퍼. 이 호퍼의 수요가 지금 계속 그 당분간 지속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게 H100인데요. 네. H100 성능을 더 높인 H200까지도 올해 2분기 안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 호퍼 수요도 기반이 되고 그 호퍼에 대한 성능도 또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3대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좋은데 미래는 더 기대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올랐겠네요. 그렇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올랐고요. 네. 여러분 아마 작년에는 2차 전지, 전기차 네.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기대가 많은 만큼 그쪽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나니 주가가 올랐는데 대표격이 바로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테슬라가 아마 여러분 많이 호칭하기를 천슬라, 만슬라 이런 표현을 할 만큼 네네네. 천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10만 전자 언제 되겠는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네. 천비디아가 됐죠. 그렇군요. 네. 1000이 넘었군요. 네, 주가가. 이 실적 발표 전에는 실제 시장에서는 과연 $1,000를 찍을까 엔비디아 주가가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시장에서는 뭐 정규장에서는 0.46% 하락 마감 그러니까 약보합의 흐름이었었는데 네.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0를 돌파했고요. 소위 천비디아라는 애칭을 받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실적 발표 후에 뭐 기업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기업 실적 경영 전략을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최고 경영자 CEO죠. 젠슨 황. 이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저도 한참 그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주제로 스터디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많이 다뤘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죠? 네. 그게 제 기억에는 2016, 17, 18년 요 정도의 4차 산업혁명 붐이 일었었어요. 네. 근데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2010년대 후반에 이야기 많이 나눴던 그 산업혁명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훨씬 업그레이드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AI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네. 정말 수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AI 팩토리를 구축해서 이 새로운 상품인 인공지능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지금 이렇게 실적이 기대 이상의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뭐 400% 이상 급증한 실적이지만 이게 정점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티핑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티핑 포인트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창업자이고 CEO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주가를 의식해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서 볼 때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을지.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AI가 고도화되고 네. 이 AI 기술이 정말 전 산업에 걸쳐 확대 적용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AI 기술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건데요. 근데 AI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HBM이라고 하는 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HBM이라는 영역에서 세계 시장의 95%가량을 한국 기업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그 밸류체인상에서 SK 하이닉스도 기대가 많은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HBM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HBM 영역에서는. 네. 예, 그리고 시장력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경쟁하듯이 HBM이라는 영역을 확대하고 또 한 가지는 HBM만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가 많이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평범한 소위 말하는 D램 수요도 늘어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몇 개일까요? 기본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00개예요. 아, 그래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저성능 반도체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금 마이크나 우리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라디오 듣고 계시거나 유튜브로 보시거나 다 지금 반도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만큼 전반에 걸쳐서 D램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실적도 좋고 하면 우리 금리 인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 좀 늦춰지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예상 외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된다. 그렇죠.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또 남아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이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현상.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진 않을 수 있겠구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겠구나.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지라도 미국이 그렇죠. 그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 관련해서는. 네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전에서 우리나라를 꺾고 파리올림픽 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출전이 무산됐죠. 그런데 출전이 또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지난 예선전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요. 네. 유니버시아드 23 아시아존 조별 예선전에서 한국을 이긴 다음에 인도네시아 팬들은 시내에 대형 전광판을 가져다 놓고 마치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르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응원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5월 9일 열린 기니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FIFA 총회 이후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FIFA에서 제명되게 되면은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밟은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라는 축구 매체는요. 네. FIFA 총회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이스라엘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FIFA 회장은 조금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이 출전 못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약간은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FIFA는 6월 20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의 올림픽 규정에는요. 참가팀 대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파리 올림픽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의 불길은 이스라엘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했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는 기대가 번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축구 때문에 불화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당시 인도네시아가요, 2021년 유니버시아드 20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던 경험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개최권을 따내자마자 경기장 건설을 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연기가 됐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럽 예선에서요.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이스라엘 출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출전권을 얻었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근데 왜 반대를 했던 건가요? 예, 정치적인 문제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국가인데다가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도네시아는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이스라엘이 만약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무슬림 시위가 확산될 것이고 또 안전 문제까지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그 중부자바 주지사가 이스라엘 출전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을 몰아갔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개최권을 아르헨티나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5년 넘게 준비해온 인도네시아 유니버시아드 20 월드컵 개최를 이스라엘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네,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 얘기 들어보면 인도네시아 축구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축구라든지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 높아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이 축구를 사랑하지만요. 인도네시아 축구 사랑은 유별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배드민턴이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배드민턴보다 축구가 그 인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월드컵 축구 시즌이 되게 되면요. 동네별로 자기가 지지하는 국가를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응원에 나섭니다. 가령 독일을 지지하는 마을이면 독일기를 올리고
올리고요. 네덜란드를 지지하는 동네는 네덜란드 깃발을 내세우고 서로 응원에 나섭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축구 열기라는 것은 지역별 프로축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절정이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내분 때문에요.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까지 내지 못해왔는데 신태용 감독이 오고부터 아시안과 아세안컵 더 나아가서는 유니버시아드 23 아시아존 경기에서 연승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온 국민이요. 신태용 감독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건즈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